1996년 6월 27일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의 공기는 유난히 눅진했고 골목 전봇대 불빛은 축축하게 번져 보였지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묘하게 불안한 냄새가 스며드는 듯한 밤이었죠. 그 시각 정하윤은 자취방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다시 조여 묶으며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담담한 말이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신혼집 커튼색을 두고 약혼녀와 웃으며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자취방 책상 위에는 결혼 예산표와 장보기 목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결혼식을 위해 미리 다려둔 셔츠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하윤이 내디딘 발걸음은 그 모든 내일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수화기 넘어 약혼녀에게만 닿았을 뿐 세상 밖으로 이어지지 못했지요. 장마 기운이 스멀거리던 하늘 아래에서 한 사람의 흔적은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의 부재가 사람들에게는 묘한 신뢰와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지요. 영등포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5년째 근무하며 그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정확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했습니다. 생활비, 저축, 그리고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두툼한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지출은 빨간 볼펜, 저축은 파란 볼펜으로 적어두는 습관을 그는 대학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라고 묻곤 하면 그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의 말투는 늘 담백했지요. 동료들이 기억하는 정하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회식 자리에서도 두어 잔만 마시고 조용히 계산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 한마디에도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는 언제나 오전 8시 30분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오기 전 책상을 정리하고 어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서류를 다시 펼쳐 검토했습니다. 서류철에는 정확한 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중요한 날짜에는 형광펜이 가지런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의 작은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3,500원짜리 정식한 상, 늘 같은 자리, 익숙한 반찬들. 식사를 마치면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납품 업체 전화, 퇴근 후 가히 만나기, 주말 신혼집 보러 가기. 그의 하루는 그렇게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지요. 약혼녀 윤가희에게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가희가 근무하는 은행 앞까지 마중을 나갔고 비 오는 날에는 점심시간을 줄여서라도 우산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가희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제과점에서 사두었다가 조용히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요. 그의 말은 늘 담담했지요. 두 사람의 결혼 날짜는 9월 28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직 석 달이 남았지만 하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장에는 결혼 예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식장 150만 원, 예물 200만 원, 혼수 300만 원, 신혼여행 100만 원. 각 항목 옆에는 작은 물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일 할인 가능? 신혼여행 제주도로 변경? 그의 글씨는 삐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도 그렇게 반듯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같았지요. 신혼집은 신림동의 작은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가 5년 동안 모은 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모두 합해 간신히 마련한 곳이었지요. 가희와 함께 집을 보러 갔던 날 벽지 끝이 살짝 뜯어진 것을 보며 그는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고칠게요. 책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는 도서관에서 빌린 셀프 인테리어 책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장에는 가희가 생일 선물로 사준 회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입을 옷이었지요. 하윤은 매주 한 번씩 그 옷을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곱게 걸어두었습니다. 아껴야죠. 중요한 날 입을 옷이니까요. 책상 위에는 신혼집 가구 배치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A사 용지에 직접 그린 단순한 도면이었지만 거실 소파 위치부터 식탁, 침실의 옷장, 화장대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조명은 따뜻한 색 가희가 좋아함. 소파는 밝은 회색, 커튼은 베이지색으로. 그는 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을 보러 다녔습니다. 을지로 조명상가, 이태원의 가구거리, 남대문 시장의 이불 가게. 흥정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상인들은 그 진심을 알아보고 종종 웃으며 가격을 내려주었습니다. 예비 신랑이면 깎아드려야죠. 회사 동료 김 대리는 하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늘 이쑤시개를 하나씩 나눠주던 사람이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또 다른 동료도 말했습니다. 커피에 설탕 몇 스푼 넣는지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책상 서랍에는 작은 증명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희와 함께 찍은 혼인신고서에 붙일 사진이었지요. 두 사람 모두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매일 내일 할 일을 차분히 떠올렸습니다. 출근해서 처리할 서류, 점심시간에 확인해둘 업무, 퇴근 후 가희와의 약속. 그의 하루에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미래도 그렇게 정확하고 반듯하게 채워질 것처럼 보였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을 잃지 않는다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가장 준비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조용히 쌓여 올라간 일상의 무게는 그것이 무너질 때 더 깊고 차가운 공허를 남기죠. 정하윤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미래의 무게를 품은 채 어느 여름밤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윤이 실종되기 며칠 전 윤가희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6월 초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가던 길에서 하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희야, 태선 씨, 요즘 좀 이상해요. 너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작은 균열처럼 고요하게 흘러나온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유태선, 가희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겉보기엔 예의 바르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가희에게 그는 그저 오래 알고 지낸 괜찮은 선배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하윤은 달랐습니다. 태선이 가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말보다 진했고 그 안에는 묘한 긴장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흔들림은 1995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희와 하윤이 사귀기 시작한 직후 태선은 갑자기 자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전화 특유의 기계음 뒤로 들려오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가희야, 나야. 오늘 시간 있어? 가희가 요즘 바빠요라고 말하면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남자친구 생겼다며. 축하해. 그러나 축하의 말 뒤에 이어지던 묵묵한 침묵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요. 1996년 봄, 불편함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가희가 일하는 은행 근처에서 태선이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가희가 놀라 묻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이 근처 거래처가 있어서요.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해서. 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말하자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윤 씨랑?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태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가희가 멀어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주먹을 수차례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요. 은행 동료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 태선은 가희의 삐삐로 숫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8282점, 179점. 1990년대에 흔하던 방식이었지만 가희는 그 숫자들을 받을 때마다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가희가 하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하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볼까요?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냥 선배가 좀 외로운 것 같아. 그때까지 그녀는 태선의 마음을 단순한 미련으로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잦아들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흔들림은 더 커졌습니다. 5월, 가희와 하윤의 결혼 소식이 지인들 사이에 퍼지던 때 어느 날 밤 태선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고 태선은 말했습니다. 가희야,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잠깐만 나올 수 있어? 가희가 커튼 사이로 창밖을 보자 전봇대 아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 너무 늦었어요. 내일 얘기해요. 하지만 그는 30분 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희의 아버지가 나와 밤늦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희가 이 사실을 하윤에게 털어놓았을 때 하윤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큰 불안이 들어섰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그리고 며칠 뒤 하윤은 직접 태선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영등포의 작은 다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선 씨, 가희가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태선은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담? 난 그냥 친구로서 연락한 건데요. 하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 10시에 집 앞까지 찾아가는 건 친구 사이에 할 행동이 아니지요. 그 순간 태선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가 가희를 얼마나 아는데 그래요? 난 4년 동안 가희를 봐왔습니다. 하윤이 말하려 했지만 태선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가희가 정말 행복할까요? 당신이랑? 그 말은 하윤의 마음을 단단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무거웠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죠? 반지하 신혼집? 월세 25만 원? 가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태선 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태선은 마지막까지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물러나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윤은 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값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지요. 다시는 가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가 문을 나설 때 뒤에서 작게 들린 말은 섬뜩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날 밤 하윤은 가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태선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가희가 걱정스레 묻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하윤은 태선의 말투와 시선을 모두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희가 불안해할까봐 그는 조금을 숨기고 말았지요.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6월 중순, 태선의 연락은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가희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포기한 것 같아. 하윤도 마음을 조금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고요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지요. 1996년 당시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지나친 애정 표현 정도로 여겼습니다. 가희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선배가 너 좋아한 거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흔들림은 늘 작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을 아무도 심각하게 듣지 못했을 때
그것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균열로 자라나지요. 1996년 6월, 정하윤과 윤가인은 그 균열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1996년 6월 2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녹진한 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천천히 스며드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정하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8시 30분 영등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분비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은 흐린 회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마가 오려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달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정확히 93일이 남아 있었고 준비해야 할 예식장 계약금과 예물 비용이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가계부를 펼쳐 계산을 다시 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끼면 되겠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회사 근처의 익숙한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오는 정식을 먹으며 이번 주말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신혼집 이불을 보기로 했고 그때 가희가 말했던 꽃무늬 말고 무지로 하자는 말이 그의 생각 속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있었지요. 오후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대리가 전화를 받은 뒤 하윤에게 수화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윤 씨, 외부 전화예요. 여보세요? 하윤 씨, 나 태선이야. 태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다방에서 만난 이후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저녁 시간 좀 낼 수 있어? 얘기할 게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하기엔 좀 그래.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중요한 거야. 하윤은 순간 주저했습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태선의 목소리에는 묘한 절박함이 배어 있었죠. 뭔데요? 사업 제안이야. 결혼 자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야. 결혼 자금. 그 말은 하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계산하던 아침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왜 하필 태선인가? 왜 지금인가? 저녁 7시쯤 어때? 신림동 로터리 근처 다방에서. 잠시의 침묵 끝에 하윤은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7시에요. 고마워. 이따 봐.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잠깐 보자 해서요. 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윤은 책상을 정리하고 서랍 속의 가계부를 잠시 바라본 뒤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신림동 자취방으로 돌아왔고 시계는 6시 30분을 조금 넘기고 있었지요. 작은 원룸은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 옆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우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희야, 나야. 오빠, 퇴근했어? 응. 근데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나고 올 사람이 있어. 누구? 하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선이라고 말한다면 가희가 불안해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그는 작은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회사 선배, 사업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사업? 무슨 사업인데? 나도 아직 잘 몰라. 그냥 한번 듣고 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너무 늦지 마. 날씨 안 좋던데. 응. 8시에는 들어올게.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은 그는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가희와 함께 찍은 증명사진이 들어 있었지요. 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린 뒤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골목의 전봇대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눅진한 공기 속에서 그는 신발끈을 꽉 묶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30분이면 되겠지요. 듣고 별로면 거절하면 되니까. 그의 발걸음은 빠르게 신림동 로터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의 큰 길은 사람들로 붐볐고 버스와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시간에 하윤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지요. 신림동 로터리 근처의 작은 다방, 미림다방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로 자욱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태선이 하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왔어. 앉아.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예요? 일단 앉아. 커피 시킬까? 괜찮아요. 빨리 얘기하고 들어가야 해서요. 태선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업 계획서처럼 보이는 문서였지만 내용은 모호했고 구조도 불명확했습니다. 하윤은 잠시 서류를 살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 그래도 투자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솔직히 좀 불확실한데요. 그 말에 태선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불확실해? 그럼 계속 그 월급으로 살 거야? 반지하에서. 하윤은 순간 그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업 얘기가 아니었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태선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방 안의 손님들이 그쪽을 바라보았고 하윤은 조용히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밖에서 얘기하자. 여기선 좀 그러니까. 둘은 다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웠고 골목에는 버려진 담배꽁초와 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둘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담벼락과 전봇대만 서 있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태선 씨, 왜 이러는 거예요? 태선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순간 비추었고 그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윤 씨, 나한테 기회를 줘. 무슨 소리예요? 가희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하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이젠 그만하세요. 날짜가 뭐가 중요해?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 태선 씨, 당신이 포기하면 돼. 간단하지요. 하윤은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선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하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게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가 본 정하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8시. 윤가인은 전화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8시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9시.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10시. 불안이 가슴 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윤의 자취방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창밖에서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의 시작이었지요. 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밤하늘은 무언가를 천천히 삼키듯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하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간 마지막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근방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정하윤이라는 사람의 흔적은 장마비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996년 6월 28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가인은 밤새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장마비가 굵게 떨어지고 있었고 방 안은 축축한 정적만이 맴돌고 있었죠. 전화기 앞에 앉아 밤새 기다렸지만 정하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가인은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진무역입니다.
저 정하윤 씨 출근하셨나요? 하윤 씨요? 아직 안 오셨는데요. 누구세요? 약혼녀인데요. 혹시 오늘 휴가 내셨나요? 아니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가인은 신림동 골목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2층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을 불러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어제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컵라면 용기, 옷장에 걸린 셔츠들, 책상 위에 가계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하유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인은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어디 간 거예요? 오전 10시. 그녀는 신림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실종 신고서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성명은요? 정하윤이요. 28 남자입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나요? 어제 저녁부터요. 7시쯤 누굴 만나러 나갔어요. 경찰관은 손을 움직이다가 묻었습니다. 실종 전에 특이한 일은요? 다툼이나 금전 문제 같은 거요. 아니요. 그냥 사람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누구 만나러요? 가인은 잠시 말끝을 삼켰다가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유태선이라는 사람이요. 제 대학 선배예요. 그 사람이 전화했나요? 네. 회사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대요. 사업 얘기가 있다고.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 유태선 씨 연락처 아세요? 가인은 주소록을 꺼내 태선의 집 번호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메모한 뒤 말했습니다. 일단 연락해 보겠습니다. 실종자 인상착의도 부탁드릴게요. 키 173쯤 마른 편이고요. 어제는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였을 거예요. 안경 쓰고 사진은 이거예요. 가인은 결혼 준비를 위해 찍어둔 증명사진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복사하기 위해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오후 2시 관할 형사가 마포구의 빌라 2층 유태선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태선은 평온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하윤 씨라고 아십니까? 네, 알죠. 윤가의 약혼자요. 어제 저녁에 만났나요? 태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만나지 않았어요. 형사는 수첩을 꺼내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약혼녀 말로는 유 씨가 회사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던데요. 전화요? 태선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척했습니다. 아, 전화는 했죠. 사업 제안 때문에요. 그래서 만났나요? 아니요. 전화로만 얘기했어요. 실제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저녁 내내 집에 있었어요. TV 보고 있었고요. 형사는 태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거짓말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하윤 씨가 실종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에 태선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감정의 진짜 성질은 형사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요? 그건 안타깝네요. 하지만 전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다른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전화만 했을 뿐이에요. 형사는 물증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일단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형사는 미림다방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여성 주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왔었어요. 7시 반쯤.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그 남자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잘. 어두웠거든요. 30대쯤 키는 비슷했던 것 같고 분위기는 어땠나요? 싸우진 않았어요.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나갔습니까? 한 30분 둘이 나가길 봤어요. 먼저 나간 남자 있었고 이 사람은 그 뒤에 나갔어요. 어느 쪽으로요? 저 골목이요. 형사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어 있는 바닥, 담벼락, 전봇대, 흔적은 이미 장마비가 전부 씻어낸 뒤였습니다. 오후 5시, 형사들은 파출소에 모여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유태선은 부인하네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다방 주인도 얼굴을 확신 못해요. CCTV는요? 없어요. 1996년이에요. 그렇죠. 다음 날 형사들은 일대를 계속 탐문했습니다. 몇몇이 두 남자가 말다툼하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했지만 누구도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 모두 급히 집으로 들어가던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의 증언이 주목되었습니다. 골목 입구 슈퍼 주인의 말이었습니다. 어제 8시쯤 두 남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는 그만하세요. 같은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손님이 와서 안으로 들어갔죠.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두 사람 다요? 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태선 씨를 더 조사해 주세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전화 기록은요? 회사로 전화했다면서요.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12분. 하지만 그게 범죄 증거가 되진 않아요. 만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다방 주인이 얼굴을 못 봤습니다. 가희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윤 씨는 어디 있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일주일이 지나도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유태선은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결국 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빌라 앞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해 돌아오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태선 선배, 가희야, 왜 여기? 하윤 씨, 어디 있어요? 나도 몰라. 거짓말 마세요. 마지막으로 만났잖아요. 난 만나지 않았어. 다방에서 봤대요. 태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 경찰도 확신 못하는데. 왜 이러세요? 선배가 뭘 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윤 씨가 그냥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가희한테서 도망친 걸 수도 있지. 무슨 소리예요? 결혼 부담됐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가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갔을까? 난 몰라. 말은 서로를 향해 나아갔지만 끝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마주 보고 있어도 닿지 않는 말들만이 공기 속에 멈춰 있었지요. 가희는 돌아섰고 뒤에서 태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희야,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차갑고 너무 익숙한 공포였기 때문이죠. 수사는 그렇게 막혀갔습니다. 증거는 장마비에 씻겨 사라졌고 말들은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의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 문 앞까지 와 있었지만 끝내 열리지 못한 문처럼 조용한 침묵만 남겼습니다. 1996년 7월, 장마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윤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정하윤이 사라진 지도 어느새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습관처럼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밤새 전화가 왔을까? 혹시 하윤이 어딘가에서 연락을 남겼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전화기는 늘 조용했습니다. 가인은 수화기를 들어 확인음을 들었습니다. 띠 정상적으로 울리고 있었지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윤이 정말로 연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가희는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희야,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한 곳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혹시 다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뿐이었지요. 점심시간이면 은행 맞은편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하윤의 자취방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걸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그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퇴근 후에는 신림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윤이 마지막으로 지나갔을 길이었지요. 미림다방 앞을 지나고 그 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혹시 뭔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작은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골목은 그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슈퍼는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으며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책장에서 하윤이 손으로 그려둔 신혼집 배치도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위에 남겨진 꿈이었지요.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가위가 조함. 소파는 밝은 회색 2인용이면 충분.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그 종이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온기를 느끼려 했습니다. 서랍에는 결혼식장 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영등포 예식장. 계약금 50만 원은 이미 지불했고 8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했지요. 가인은 계약서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취소해야 할까? 하지만 취소하는 순간 그는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도 대지 못했지요. 옷장에는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백의 레이스. 하윤이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며 웃던 그 순간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드레스를 흔들어 보지도 못한 채 그 앞에서 눈물만 흘렸지요. 환불해야 할까?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했지만 그녀는 그 옷을 펼쳐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드레스를 입을 날이 올 거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7월 말 신혼집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25만 원. 하윤이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지요.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입주는 언제 하실 건가요? 가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실종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저도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해서. 결국 계약은 취소되었고 보증금은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 들고 서 있을 때 가인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은 하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었지요. 그 미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8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가인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출근, 퇴근, 전화 확인, 골목 걷기. 동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좋은 소식 있을 거야라는 위로도 더는 힘이 없었지요. 어느 날 하윤의 회사 동료 김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하윤 씨, 자리 정리해야 해서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가계부, 수첩, 볼펜, 이쑤시개,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혼인신고용으로 찍은 증명사진이었지요. 점심 먹고 나면 늘 이 사진 보고 있었어요. 가인은 사진을 들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믿고 있었지요. 9월 28일, 결혼식이 있었어야 할 날.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되었을 시각. 가인은 집 안에서 혼자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안고 울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올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하윤의 어머니는 더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하윤의 방에 앉아 그의 옷을 만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지 못했지요. 빨아버리면 아들의 냄새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신림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림다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앉았을 법한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뒷골목에서는 담벼락과 전봇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는 골목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가희의 책장에는 여전히 배치도가 꽂혀 있었고 옷장에는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계약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었지요. 버리는 순간 진짜 끝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윤의 자리는 회사에서 정리되었고 새로운 직원이 앉았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1996년 6월 27일 밤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하윤이 금방 다녀올게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들은 그 멈춘 시간 속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끝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아프게 홀로 버티고 있었지요. 2016년 5월 정하윤이 사라진 지 꼭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1990년대 실종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고 그 목록 안에는 정하윤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형사 박민수는 노랗게 바랜 기록처를 펼쳤습니다. 1996년에 손으로 눌러 쓴 진술서, 당시 형사들이 남긴 수사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 뭔가 빠져 있죠. 밑줄이 그어진 문장은 미림다방 주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정하윤, 다방 들어오기 전 공중전화에서 10분간 통화. 표정 점점 굳어짐. 당시 수사팀은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가장 핵심이 유태선과의 만남이라고 판단했고 통화는 부차적인 요소로 기록했죠. 그러나 박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을까? 그리고 그 대화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 건 아닐까? 하지만 1996년 공중전화 통화 기록은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남지 않던 시대였고 단서는 그 지점에서 끊겨 있었지요. 박 형사는 당시 목격자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주소록은 남아있었고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몇 사람은 이미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몇 명은 찾을 수 있었지요. 미림다방 주인은 이제 60대 후반이 되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찾아가자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건 아직도 조사 중이었나요? 네, 미제 사건이라서요. 혹시 그때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머릿속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되긴 했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말씀해 보시죠. 정하윤 씨요. 들어오기 전에 공중전화에서 통화했는데 통화 끝내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한 5분쯤 담배도 안 피우고 표정이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박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는 기존 기록엔 없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방 주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와 있던 남자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5분 간격으로. 초조해 보였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태선도 긴장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다음은 당시 골목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전화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지요. 그 젊은 사람 사라진 사건 기억하죠? 그날 뭔가 더 보신 게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키 큰 사람이 막 화내더라고요. 손짓이 격했어요.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유태선이라던데. 정하윤 씨는요? 얌전히 듣고만 서 있었어요. 그러다 잠깐 손님이 와서 슈퍼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 보니 둘 다 없었죠. 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둘 다 사라졌다고요? 네. 그런데 10분쯤 지나서 유태선이 혼자 돌아오더라고요. 박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정적 목격이었지요. 그때 경찰에 말하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 어디 갔냐고만 해서 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박 형사는 즉시 유태선을 찾았습니다. 20년이 지나 그는 50대 중반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박 형사가 사무실로 찾아오자 그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왜 20년 전 일을 다시 저는 이미 다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조용히 진술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이 골목에서 정하윤 씨와 말다툼하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오는 것도요. 유태선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착각일 겁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잠시의 침묵, 그리고 낮은 목소리. 두려웠어요. 무엇이요? 그가 사라졌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제가 의심받을 게 뻔했죠. 박 형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태선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다방에서 사업 얘기를 했는데 하윤 씨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더 얘기하자고 했죠. 골목에서 다퉜고 그가 먼저 가버렸어요. 저는 담배 피우고 돌아왔고요. 혼자서요? 네. 어디로 갔는지 봤나요? 큰 길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박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20년 동안 숨겼습니까? 유태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초반에 거짓말을 해버렸는데 나중엔 더 얘기하기가 두려웠어요. 같은 시기 박 형사는 윤가희도 찾았습니다. 20년이 흐른 그녀는 조용한 서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슬픔이 남아 있었지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유태선 씨가 그날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가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리고 하나 더. 정하윤 씨가 실종 당일 공중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일 수도 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에게요? 그날 전화했어요. 8시에 들어오겠다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불안해 보였죠. 누구 만난다고 했습니까? 회사 선배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가희의 눈엔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조심해라는 말만 했을까요? 박 형사는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어요. 재조사는 새로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태선의 거짓말, 골목의 다툼, 공중전화 통화, 불안했던 표정들. 오래 닫혀있던 문이 미세하게 흔들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하윤이 어디로 갔는지, 그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했죠. 2016년 재조사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태선이 2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정하윤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 그리고 골목에서 격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없었지요. 박민수 형사는 유태선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조사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유태선 씨, 20해 전 진술을 번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정하윤 씨를 만났다고요. 네. 왜 거짓말했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유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한 박자 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골목에서 다투셨다고 했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가희 얘기요. 제가 하윤 씨한테 가희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윤 씨가 화를 냈어요. 당연하죠. 저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저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럼 하윤 씨가 먼저 떠났다? 네. 신림역 쪽 큰 길 방향으로요. 박 형사는 당시 목격자 진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슈퍼 주인은 이렇게 말했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고 10분 뒤 유태선만 혼자 돌아왔다. 하지만 정하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 씨가 골목에 혼자 남아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담배 한 대 피웠어요. 5분 정도요. 그 다음엔요? 슈퍼에서 담배 한 갑 더 사고 집으로 갔어요. 하윤 씨를 뒤따라가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박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유태선의 진술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애매했습니다.
긴장 반응은 있었지만 그것이 거짓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골목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CCTV가 없던 시절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네. 박 형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하윤 씨가 사라진 뒤 가희 씨에게 연락했습니까? 아니요. 왜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실종 신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스스로 왔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왜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저잖아요. 의심받을까 봐요. 의심받을 행동이 없었다면 두려울 이유도 없었겠죠. 유태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엔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만 퍼졌습니다. 박 형사는 물리적 증거를 찾기 위해 1996년 당시 골목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골목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지요. 재개발로 건물도 새로 들어섰고 전봇대도 교체됐습니다. 지금 땅을 파헤친다 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DNA 검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정하윤의 소지품은 남아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자료도 없었고 96년의 감식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었죠. 통화 기록 역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 하윤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공중전화 기록은 보존되지 않았고 전화국도 20년 전 자료는 폐기됐다고 답했지요. 박 형사는 지리적 프로파일링도 시도했습니다. 사라진 지점에서 반경 5km, 그 시기 미제 사건을 모두 살폈습니다. 혹시 연쇄 가능성은 없을까 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정하윤의 실종은 단독 사건으로 남았지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뒤졌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 신원 미상의 사망자 기록.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재조사 끝에 박 형사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하윤 실종 사건 재조사 결과입니다. 유태선의 허위 진술 확인, 골목에서의 격렬한 언쟁 목격 증언 확보, 물리적 증거 전무, 과학적 분석 불가, 결론 의심은 있으나 법적 입증 불가, 기소 불가 판단입니다. 박 형사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사건은 시간 경과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 증거 발견 시까지 수사 중단입니다. 2017년 1월 재조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언론엔 작은 기사 하나로 남았지요. 20년 전 실종 사건, 결국 미제로. 윤가인은 그 기사를 서점 카운터에서 읽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요. 실망스러웠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인은 신림동을 찾았습니다. 그 시절의 골목은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림다방이 있던 자리엔 편의점이, 좁은 뒷골목 자리엔 오피스텔이 세워져 있었지요. 가인은 그곳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하윤이 마지막으로 있었을 공간. 지금은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윤 씨, 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더 기다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유태선은 TV가 켜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조사 종료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유가 아니었지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본 정하윤의 마지막 표정입니다. 분노였는지, 배신감이었는지, 아니면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는지. 그 표정은 유태선에게서 평온을 앗아갔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먼 그림자처럼 흐려졌습니다. 2020년 박민수 형사는 은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에게 말했죠. 혹시 모르니까 파일은 남겨둬. 언젠가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2021년 윤가인은 처음으로 하윤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25년 동안 보관한 회색 정장, 셔츠,
넥타이. 이제는 냄새도 느낌도 사라진 오래된 옷이었지요. 결혼식에 입으려 했던 웨딩드레스도 기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배치도마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윤의 손글씨로 적힌 꿈의 설계도. 그것만은 끝내 지울 수 없었지요. 경찰은 여전히 말합니다. 의심, 정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태선의 진술은 여전히 모순적이고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결정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정하윤의 행방은 추론으로만 남아있고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문 앞에서 멈춰선 채 한 줄의 침묵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마지막 경계 위에 머무른 채 영원히 증명되지 못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정하윤이 사라진 지 28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어떤 감정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윤가인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죠. 몇 년 전 문을 닫은 서점 대신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물으면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인연이 없었어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침묵이 머물러 있었지요. 어느 여름날 가인은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하윤이 그려둔 신혼집 배치도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 손으로 그린 단순한 도면.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가희가 좋아함.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본 뒤 천천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가희는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하윤과 함께 걸었던 길이었지요. 손에는 작은 종이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네준 조화였습니다. 하윤 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젠 보내도 되죠? 가희는 벤치에 꽃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지요. 정하윤의 어머니는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년 생일에는 작은 양초를 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신림동의 오래된 골목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개발로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고 지하철역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그의 마지막 기척이 여전히 스며 있는 듯합니다. 아스팔트 아래, 건물 사이, 그리고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지요. 유태선은 2022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지만 가끔 밤에 무언가를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한 번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진심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라진 것은 한 사람의 흔적이지만 남아있는 것은 남겨진 이들이 견뎌야 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진실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증명되지 않아도 끝나지 않아도 그저 존재로 사람을 붙잡아두지요. 28년 전 여름밤. 금방 다녀올게. 그 약속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하지 않았기에 영원히 기다려지는 말이 되었지요. 어딘가에 정하윤은 아직 존재합니다. 기억 속에, 기다림 속에, 그리고 풀리지 않은 질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겠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